하면 저도 이제 관련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를 소개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이제 치매가 뭔지,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또 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상은 무엇인지 주로 이제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치매로 간주해왔는지 역사를 잠깐 알아보는데요. 기원전 2000년부터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미래를 만드는 행성의 달인들답게 신장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요. 노인이 된 9년에 이르면 이제 기억장애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의사이기도 피타고라스는 그 BC 530년에 인간의 일생을 7세, 21세, 49세, 63세, 82세의 5단계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63세와 82세를 세니어 또는 이제 올드 에이지로 정의를 해서 이 단계가 되면 이제 갓난아기처럼 약해진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제 노인에게 정신 기능의 쇠퇴가 피할 수 없는 이제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이제 지속되어 오다가 그 BC 44년에 노바 시세로라는 사람이 조금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노화가 꼭 정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질병의 한 종류로 해석하는 우리 현대의 정의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세로 넘어가면 그 중세에는 그 자연의 불가사의한 힘을 이제 신비주의로 설명하려는 이제 시대사주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시기인데요. 그리고 흑사병, 페스트와 같은 또 이제 정력병이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40%가 이제 죽었을 정도니까 노년기까지 천수를 누린 사람의 비율은 아주 적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중세 말인 16세기에 베무르 셰익스피어가 위어왕이라는 작품에서 초기 치매의 증상을 문학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용어는 유럽에서부터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 역사 또한 매우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381년부터 디멘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후 영국이나 이제 스페인에서도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대해서 본격적인 그 개념 정립을 시도를 해서 의학에 이제 그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고자 한 것은 그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근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72년에 영국의 이제 토마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혈관성 치매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기술을 했고요. 그리고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필리프 피넬이 1800년도에 최초로 노인성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에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나타난 획기적 변화는 현미경을 사용해서 그 신경 조직을 직접 관찰하는 그 의학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20세기 초에 치매 역사의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오토 빈스방거라는 사람이 뇌의 동맥경화로 인해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치매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알아볼 알츠하이머 병의 사례를 최초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치매의 개념은 조금씩 변화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치매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매라는 단어의 한자를 풀어보면 알지자에 그 병자를 붙여서 인지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병상에 누워있다라는 어리석을 치자를 쓰고요. 그리고 어리석을 맺자는 갓난아기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상형문자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디멘시아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정신이 없어진 상태라는 말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를 정의해보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진행성으로 인지기능의 다발성 장애와 정서 증상, 성격 변형, 행동 증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치매는 다른 질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다양한 병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면서
말해서 인지 기능의 장애와 행동 증상이 시작되는, 지속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국 정신과 학회의 DSM-5 진단 기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인지 결핍이 발생하면서 그 기억장애와 인지장애가 나타나야 되고요. 다음에 인지장애 중에 하나 이상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언어장애가 있거나 운동 기능이 정상인데도 운동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각 기능이 정상인데 대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실행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장애나 인지장애가 업무 수행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그 상당한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야 될 정도여야 하고요. 의식이 혼탁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치매의 종류와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표들은 그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전국 치매 역학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치매를 100%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았고요. 혈관성 치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나 이런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뇌졸중이 와서 생기는 치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루이체나 파킨슨병, 전두엽 치매, 기타 치매 등이 있습니다. 기타 치매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 일부는 그 발생 원인이나 조기 진단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도 한데요. 우울증이나 약물 부작용, 대사성 장애와 관련해서 온 치매는 그 치료가 가능한 가역성 치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유병률을 하면 그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치매가 환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2008년도에 평균 8.4%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8명 65세 이상 노인이 100명당 8명에서 9명은 치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치매 환자 수는 여기 2008년에 42만 명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향후 치매 환자는 2050년까지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연령별 치매 유병률인데요. 65세를 기준으로 70세부터는 5세가 증가할 때마다 여기 5.2에서 11.3%로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의 유병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병이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은 독일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치매가 신경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1901년에 알츠하이머가 레지던트로 있던 한 병원에 그 51세의 여인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강한 질투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급속한 인지기능 저하를 보였고, 그리고 때때로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이제 오거스트 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특강 후보지를 보고 오신 분들은 이 사진이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이제 오거스트 디입니다. 이번 이후 알츠하이머가 이제 오거스트 디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날짜는 이제 1901년 11월 26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은 자기가 이제 제대로 말했지만 쓰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에 뭘 먹었습니까? 했는데 이제 시금치라고 대답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이제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5년 뒤인 1906년에 사망을 하였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이 환자의 뇌를 부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뇌가 뇌변상이 이제 매우 심하게 위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뇌 피질에 신경세포 내에서 섬유질이 엉켜가지고 다발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신경섬유 매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바깥에 반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밀로이드 판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존재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알츠하이머가 직접 그린 이제 신경섬유 매듭의 일부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뇌 신경세포가 일정하게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 신경세포는 저렇게 엉키고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경소년 매듭과 아밀로이드 파는 그 치매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이 질병을 지금까지 기존에는 부합되지 않는 그 새로운 질병이라고 보고를 하였고요. 1910년에 이제 프레펠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서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정신질환 분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에밀 프레펠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알츠하이머의 스승으로 독일에 나온 유명한 정신의학자입니다.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요. 각 정신질환을 계통적으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신의학의 진단과 개념의 기초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잠깐 지나가면서 보시자면, 이게 이제 4명이 독일 정신과 의사 사진들인데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알츠하이머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프레펠린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이 하나의 독립된 질환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례가 1906년에 처음 보고된 이후로 정신질환 분류에 포함되기까지 사례가 단 5개만이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일찍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 경쟁 학파를 견제하기 위한 어른의 사정이 있지 않았냐 이런 추정도 있지만, 어쨌든 이 질환의 중요성을 짐작하고 발견자인 제자의 이름을 붙인 프레펠린은 해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베네피즐 세포의 점진적인 소실로 인해서 기억력 장애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인지 기능 장애가 초래가 되고요. 그리고 행동 장애가 나타나서 결국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이 상실되는 만성 뇌질환을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원인에는 아직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밀로이드 가설인데요. 이 내용에서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에는 혈관성 치매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오니까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는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이다. 신경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나뉜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면서 주변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이다. 막힌 혈관이 어디냐에 따라 증세가 다양하다. 신경성 치매의 대표적인 것이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는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쌓이면서 뇌세포를 죽이는 병이다. 치매 환자의 60%가량이 알츠하이머다. 이상 단백질은 각 부위로 번져간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측두엽, 계획성과 논리력을 관장하는 전두엽과 감정이나 위치, 거리감을 담당하는 부전엽, 시각과 청각, 그리고 오래된 기억들을 관장하는 후두엽을 공격해간다. 단순히 노화가 아닌 다양한 원인이 뇌세포를 노리고 있다. 뇌세포가 죽어가는 치매 환자의 뇌는 정상인에 비해 현격히 작아진다. 이렇게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사실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같은 면을 찍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더 이제 위축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상의 뇌는 이렇게 꽉 차 있지만 여기 이렇게 검은 공간이 많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처음으로 증상을 인식한 후에 병원을 찾기까지는 평균 2.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해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병으로 생각하기보다 노화가 오니까 당연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임상 증상 및 경과에 대한 이해는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임상 증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인지기능 변화와 그리고 행동 증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기능 변화에 의한 증상으로는 기억력이 나빠지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 감각이 없어지고 길을 찾지 못하며 나중에 간단한 도구의 리모컨도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지기능 변화에 대한 사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복귀하라! 또 내려보니까 연자.
설명을 했어요? 텅텅 던졌네. 걔를 잃어버렸는데 같이 좀 찾으러 가죠, 형님. 여보, 당신 먼저 무슨 집에 가 있어. 알았어요. 갔다 와요. 복시야! 증상의 시작은 자주 찾던 동생네 농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것이다. 여기가 어디지? 남편은 곧 농장으로 돌아왔지만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전에 없었던 일에 남편의 속은 타들어만 갔다. 그 시각 강정순 씨는 자신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아주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예, 길을 잃었어요. 우리 남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아, 네. 아주머니가 다행히 남편의 전화번호가 생각난 한씨. 아니, 여보, 어디 가셨던 거야? 남편의 마음에 불안이 엄습한 날이었다. 잘못 때문에 기저귀 전문가님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학병원 가서 진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믿고 싶었던 부부. 하지만 그녀가 받아든 검사 결과는 훨씬 심각했다. 바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발병 원인의 약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시 뇌를 위축시켜 인지기능장애, 행동장애 등 각종 치매 증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뇌에 쌓인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는 물질이 뇌세포를 파괴하기 때문. 정신을 죽이는 물질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무엇일까?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주로 아밀로이드 베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아니면 잘 제거되지 않을 때 뇌세포에 축적이 돼서 거의 뭉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린 사례가 이제 인지기능 변화에 대한 사례였고요. 다음으로 이제 행동 증상도 흔히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증상은 이제 기억력 장애를 비롯한 그 인지기능 장애이지만 고양자에게 고통을 주고 또 결국 이제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행동 증상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성격이 강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엄격하던 사람이 이제 순한 양처럼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조용하던 사람이 약한처럼 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흔히 원래 성격이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뇌 이상으로 인해서 성격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충동 조절이 안 돼서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이 늘거나 잠을 자지 않아서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패턴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할 수 있고요. 또한 한번이나 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상의 내용은 이제 정신분열증 환자들처럼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주로 도둑망상과 부정망상이 있는데요. 제가 봤던 사례는 그 며느리가 자기 돈을 훔쳐갔다고 굳게 믿는 시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사례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관심과 무관심이 초기에 많이 나타났다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과는 관련 뇌영상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의 원인을 확인하고 최적의 치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뇌영상 촬영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뇌 구조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MRI랑 그 뇌 기능적인 영상을 보여주는 PET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ET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방사선 동위 원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환자에게 주입을 해서 사진을 찍는 건데요. 뇌의 혈류량이나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뇌 포도당 배사 능력을 측정을 해서 뇌의 각 부위의 기능이 얼마나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ET 기계는 1975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 MRI 영상을 보시면
알츠하이머 초기부터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가 특히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해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초기부터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될수록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뇌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이 펜 영상인데요. 아까 알츠하이머가 발견했던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정상인데요. 아무것도 쌓이지 않고 이제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색깔이 붉은색이나 이런 주황색 이런 것들이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크인데요. 전두엽 쪽이랑 이쪽이 앞쪽입니다. 전두엽 쪽이랑 여기 뒤쪽에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120명의 펫 영상을 모아서 통계적으로 이제 지도화해서 나타낸 영상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붉게 표시된 것이 그 정상인에 비해서 대사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독소적인 부분만 저하가 되지만 이렇게 점점 말기로 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부위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경과를 보시면 그 가장 초기에 나타나고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기억력 저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이나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기억력 저하를 확인할 때 이제 자주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이제 여쭤봅니다. 그럼 주로 이제 뭐 드라마나 뉴스를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슨 내용을 봤는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초기에는 과거의 일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이제 예전의 사건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환자가 단기 기억에 이제 장애를 보이는 초기를 이제 지나쳐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능 장애를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기억 장애가 심해지고요. 최근 기억은 거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이제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고요. 지금이 몇 년도냐고 물으면 2003년도 이렇게 답하거나 심지어는 1980년도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언어 기능 장애가 분명히 되고요. 주변 기구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은 물론 단순 기능 장애도 점점 심해지면서 행동 증상도 심화됩니다. 이제 말기로 가면 목욕이나 옷을 입거나 뭐 용변을 보는데 항상 간병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경과를 보이는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여러 기준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NIN-CDS 기준은 1984년에 나온 걸로 그 위에 진단 내용을 보시면 별다른 병리학적인 확인이 없이 그냥 임상적으로 관찰을 하는 항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 기준은 그 조기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7년도에 생물학적 지표를 포함하는 진단 기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밑에 문단을 보시면 알츠하이머병의 추정적 진단 기준은 그 A를 만족하고 B, C, D 이 중에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핵심 진단 기준으로 초기에 의미 있는 기억 저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MRI나 펫과 같은 신경 영상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에 거의 반 이상이 소실되어야 이제 그 임상 현상이 뚜렷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뇌 영상 검사가 발전하고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경미한 기억 장애를 보이는 환자들도 이미 뇌 속에 아밀로이드가 단백질이 많이 쌓여있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 진단에 대한 목표 중에 하나는 임상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시점 이전에 그 인지기능의 장애를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의 저하를 막거나 늦출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최근에 궁금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개념이 치매 이전의 인지기능 장애, 즉 경부 인지 장애입니다. 이 그림은 나이에 따른 그 인지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론적인 모식도입니다. 인지기능의 저하가 이제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아직 치매로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 상태를 경도 인지장애,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합니다. 줄여서 MCI라고도 부릅니다. MCI는 원인 질환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지장의 양상과 인지장의 경과가 매우 다르게 됩니다. 일부 환자는 서서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MCI로 나갈 수도 있고 MCI 상태로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서히 진행해서 이제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MCI의 대다수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상태에 나타나는 MCI인데요. 이런 경우를 기억 장애성 경부 인지장애, 즉 암네스틱 MCI라고 부릅니다. 다른 인지 기능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가 되지만 그 기억력 감소가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비기억성 MCI나 다영역 MCI 등이 있습니다. 이 MCI에서 약 80%의 환자가 6년 안에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MCI 환자들은 정상 노인분에 비해서 매우 높은 치매 발병률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최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네스틱 MCI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억력 장애는 MCI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확인해주면 신뢰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환자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환자의 증상에 대한 자세한 병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MCI 환자는 뚜렷한 기억 장애로 인해서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 시공간 지각력과 같은 다른 인지 기능도 이제 어느 정도 장애를 동반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라는 이 두 번째 항목을 평가하는 데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일상생활 능력에 관한 것인데요. MCI 환자들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치매와의 이제 구분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억장애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있지만 전반적인 일상생활 능력에는 큰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은 그 기억력이 이제 같은 나이, 같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객관적인 차이를 보여야 되는 건데요. MCI 환자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기억장애는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랑에 나타나는 기억장애랑 유사하고요. 전반적인 인지 기능은 이제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을 보이는 감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진단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 매년 10에서 15%의 환자가 치매로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MCI는 그 최근에 그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위의 그림은 정상에서 알츠하이머병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뇌 질환의 경우에 그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기 10수년 또는 수년 전부터 이제 병리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임상적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첫 단계인 이 MCI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CI의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심한 신경 손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임상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MCI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많은 제약회사에서 임상 시험이 중인데요. 아직은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연구가 진단 기준에 관련된 것입니다. MCI의 범주에는 그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로 생각되는 인지기능 감소를 보이는 사람들과 매우 초기의 AD 환자들, 그러니까 이 시기의 환자들과 이 시기의 환자들이 살짝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기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나타내는 인지기능 감소와 다른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구분하는 객관적이며 정확한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 위험인자와 보호인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치매를 부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인자란 어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신체적 혹은 생활습관 태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흡연은 폐암의 위험인자입니다. 하지만 위험인자가 꼭 병의 원인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치매에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를 보시면 먼저 나이가 있는데요. 고령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의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그리고 성별은 여기서 제가 좀 좌절을 했는데 여성이 알츠하이머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교육, 평균 수명의 차이도 이제 밑에 설명이 되고요. 혈관성 치매는 다행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90세 이상이 되면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유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직계가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발병 가능성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고요. 또한 이제 우리 염색체 중에서 19번 염색체에 위치한 아포지 단백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아포이 유전자가 2, 3, 4의 이제 3가지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아포이 4, 이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4배가 높고요. 이걸 갖고 있으면 20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를 보시면 알코올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그 70세의 나이에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한 잔을 레드와인을 마시는 경우에는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마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하루 최대 허용치가 여성이 2잔, 남성이 3잔 이하라고 합니다. 흡연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리라고 보고요. 비만과 고혈압은 혈관성 질환의 그 위험도를 높이고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그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당뇨병 역시 인지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식 소실을 일으킬 정도의 이제 두부 손상이 치매 위험을 이제 2배 정도 높인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현재 우울증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치매가 오는지 아니면 치매가 와서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우울증이 오는지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신경세포의 괴사를 유발한다는 가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인자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치매 보호, 그에 비해서 이제 치매 보호인자가 2개밖에 없는데요. 좀 작긴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30분 이상 숨이 다소 바쁘거나 땀을 흘릴 정도의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할 경우에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을 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낮은 교육 수준은 이제 남성일 경우에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높은 교육 수준이나 지능 지수가 그 치매 발병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훈련이나 인지 기능을 요구하는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그 치매에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 항산화제나 호르몬 대처요법 같은 것이 있지만 예방법으로 추천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전혀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부양자에게도 매우 힘든 질환입니다. 치매 환자의 부양자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이 되게 되고요. 불안이나 우울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부양자를 숨겨진 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딸과 아들의 사례를 보시면서 그 부양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치매 어머니를 둔 유현주 씨의 짐을 덜어준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치매 지원센터. 낮 동안 치매 환자들을 돌봐주었다. 여기 앉아. 올해 연세가 70. 유현주 씨의 체험 수기 발표 날. 담담 하나마 고통스러운 시간의 기록이다. 엄마, 이제는 자식도 못 알아보고 집도 못 알아보고. 어느 날부터 엄마는 방에서 신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어딘가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하냐고 물었지요. 집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늘 지내고 밤새 주무셨던 그 방 한가운데 앉아 사방을 둘러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나 엄마한테 잘하고 싶단 말이야. 제발. 엄마가 날 좀 도와줘 엄마. 소용없는 울부짖음으로 한바탕 소동은 끝을 냈습니다. 딸의 눈물에 당황한 가족이 치매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혹해하고 좌절하며 매일 똑같이 반복했던 고된 시도. 류현주 씨의 이야기는 치매 가족을 둔 모두의 이야기다. 그러나 그 긴 터널을 벗어나 그녀는 오늘 치매와 동행한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의 집착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류현주 씨는 더 이상 말리거나 화내지 않는다. 아, 오늘 물건을 bil 받았네, 우리 엄마. 난 몰라. 엄마, 잠깐만, 이거 차에다 싣자. 응, 그래. 차에다 실어. 이리 와. 정답은 가능한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 야, 신났다. 엄마, 신났다. 어찌하기 힘든 치매를 그녀는 오늘 그렇듯 단순한 해법으로 넘어서고 있다. 집이냐 시설이냐는 효심의 잣대가 아니다. 시설에 의존한다고 해서 가족의 사랑이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매일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이태원 씨. 우리 아드님이 어머님 케어하시는 수준이 웬만한 간호사들, 전문 간호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표현은 안 하시는데, 다름이 동생이 오는데, 와, 오시겠죠?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쵸?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되지, 그쵸? 아니, 우리 여기, 선생님들 오시는데, 처음에 오면 막, 치매, 막, 여기서 고생하시고 그러면 막 울고 그러거든요. 울 필요가 없지. 그것도 그 어머니의 그 삶인데.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돌봐드려야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행복하게. 이태원 씨의 어머니는 뇌 증상이 심했던 알츠하이머 환자다. 몸을 가누지 못하자 병원 치료를 시작했다. 지금 한 10년 됐어요. 한 5년은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파출소를 며칠에 한 번씩 파출소 다니고 찾으러 신고하고 수원역에 가서 찾고 근데 그때는 막 힘들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차라리 이렇게 뛰어다니셨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많이 찍어주세요. 텔레비에 못 나왔으니까. 왜? 아니, 왜 어때요? 창피하다고? 이게 창피하면 어떡해? 지금 이 시간과 당당하게 이 아들의 사랑은 슬픔이 아닌 함께하는 기쁨으로 치매와 맞서는 당당한 사랑법이다. 아직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미지의 병 치매. 완치는 할 수 없지만 불치는 아니다. 치료의 때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절대 감기가 아닙니다. 치매는요. 놔두면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고 계속 악화가 되는 거죠. 우리 엄마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소실되는 내 기능을 보면서 당연한 증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환자는 사실은 눈높이로는 안 되고요. 그 마음을 읽는 마음 높이를 맞추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특강 내용에 대해서 요약 정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치매는 그 자체가 병이 아니고 다양한 병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면서 특정 증상들이 이제 집합이 되어 있는 하나의 증후군이고요. 그리고 치매 증상의 원인이 되는 양대 산맥은 그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대뇌 피질 세포가 이제 점진적으로 소실이 돼서 기억력 장애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인지 기능 장애가 초래되고 행동 장애로 나타나서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되는 만성 질환을 합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는 인지 기능의 저하가 정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아직도 치매로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심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면은 조기형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력의 저하가 있을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을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2개 정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